통계적인 데이터를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설명을 아이들이 접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common mistake라고 하죠. 이런 게 뭔지 이거에 대해서 통계적인 자료가 있으면은 그거를 딱딱 짚어주면서 설명한다 했을 때 반응이 괜찮아요. 이게 바로 일타 강사예요. 대치동 내부 고발자입니다. 오늘은 영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방향성, 궁금함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시간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실은 다른 선생님들이 요청을 하셔갖고 만들게 된 영상이지. 우리 채널의 특징이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실은 많이 보세요. 아, 맞습니다. 열띤 토론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옛날의 경우에는 끊어읽기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관심, 격려 이런 거 다 주셔갖고 같이 성장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맞죠. 우리가 같이 선생님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 같은 것도 제시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서 가르치고 있나 이것도 이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전반적인 기조를 잘 잡으셔야 된다. 학습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다양한 분류법이 있겠지만요. 네네. 첫 번째는 선생님이 설명을 해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설득시키는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일종의 티칭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또 다른 하나는 환경에 아이들을 배치를 시킨 다음에 스스로 습득하도록 내버려두는, 가끔 가다가 도와주기만 하는 이런 식으로 배우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파가 나뉘더라고요. 선생님들 중에도 비율이 달라요. 어떤 선생님들은 학원에 애들이 배우러 왔으면 설명 잘해줘야 되는 게 선생님 역할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른 선생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인간의 설명할 수 있는 언어 표현으로 습득이 되는 게 몇 개나 되겠냐, 환경을 만들어주고 스스로 습득하게 하는 거다.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건 실은 신비한 과정이기 때문에 영어나 국어나 어렸을 때 우리 국어 배울 때 누가 설명해서 배운 게 아니지 않냐, 상황에 같이 이제 있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스스로 습득하게 만든 거 아니냐, 이런 기조가 강한 분들이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생각하기에 둘 다 실은 중요하다. 이 중에 한쪽만 중요하고 나머지 반대 기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이들 지도할 때 문제가 생길 거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비율을 나누자면은 몇 대 몇 정도라 보세요? 이상적인 수업 시간 내 시간으로 따지면은 75%가 이제 학생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는 거고,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25% 정도로 하는 게 저한테는 잘 맞아요. 저는 살짝 한 5 내지 10%는 설명을 늘릴 수도 있는데 그 비슷한 수치인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선생님이 하시는 수업을 봐도 그렇게 느껴요. 제 수업을 들어오시진 자주 않으시지만 대충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저는 무엇인가 아이들을 더 많이 시키죠. 진짜 최상위권 이런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스스로 파악하게 만드는 거 비율을 늘려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국어는 뭐 설명을 해요. 설명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설명을 해서 애들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도 실은 상당 부분 비슷한데, 특히나 상위권으로 갈수록 얘네는 그냥 혼자 책 보면 대체로 이해할 수 있는 애들인데, 걔네 안 쳤다 놓고 설명 막 장황하게 구색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제 좀 아니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실은 스스로 습득하게 환경만 조성하게 해주는 비율이 반 이상 되니까 높은 쪽에 속하는데, 설명을 중시하는 분들이 제 수업을 이제 들으면은 아니 선생님 애들 불러다 놓고 왜 설명을 안 하시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수업이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선생님이 목에 힘줄 세워가면서 열변을 토하시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 이런 분들 보면은 부러울 때 있어요. 에너지가 대단하시다. 이것도 필요하긴 한데,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게 더 저해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건 한번 다른 선생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조가 크게 두 가지인데 사람마다 약간은 생각하는 게 다르고 자기가 잘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색깔 살려서 하시면 좋은데, 다른 식으로 가르치는 분들도 좀 이해는 하셨으면 좋겠다. 고려사항이라고 하면은 모으는 거죠. 뭘 모으냐면은 학생들의 숫자가 있는데 걔네들의 집중도를 모으는 거예요. 집중도를 모아서 최대치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하면 된다. 시간당 아이들의 머리 쓰는 양을 합해해서 그것이 좀 최대치로 끌어올리면 좋고, 저는 한 가지 더 하는데, 어떤 한두 명 아이가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놓치는 거 없이 진행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성공적인 수업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설명을 선생님이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이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아이들의 머리 쓰는 양이 한두 명 낙오되는 거 없이 보장되는 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다음으로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은 선생님의 역할이 뭐가 있을 수 있냐 분류해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티칭이죠. 설명 내지는 강의력이라고 네네. 표현되는 거. 두 번째는 뭐냐, 코칭은 일종의 관리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학습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거에 맞춘 피드백을 주는 게 관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학생에게 맞는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게 이것도 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학생들마다 효과를 좋게 낼 수 있는 교재가 실은 다르고 학습 자료가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많은 학습 자료랑 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속속들이 많이 알고 있은 다음에 아이들한테 적합한 자료를 제시하는 게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혼자 책을 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애들이 학원에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다. 학생들이 뭐 어리잖아요. 선생님보다는 어리기 때문에 총명한 아이들일지라도 혼자 책을 보면 이해가 되는 애들일지라도 세상에 어떠한 학습 자료나 책 이런 게 있는지 혹은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접한 사람들이 너는 이 단계에 너의 성향이라면은 이런 책이나 이런 자료로 생각해보고 배우면은 굉장히 집중도 잘 되고 배우는 게 많을 거야. 이렇게 제시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거는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아무래도 노출이 적어요. 어떤 교재, 어떤 공부 방법, 어떤 이야기가 필요한지를 모르잖아요. 그거를 선생님이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게 역할이 크다. 이게 바로 인도, 지도. 이것이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저는 이럴 때가 많아요. 자료를 만들 때도 있는데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수업을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누워서 생각해요. 그냥 걸어다니면서 생각을 해요. 30분, 1시간씩 생각을 하는데 아무것도 결과는 없는데 생각을 하는 거죠.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어떤 게 좋을까? 수업을 반으로 나눠서 얘는 이걸 주고 얘는 이걸 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방법이 찾아지고 시도해보고 괜찮은 적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잖아요. 이 데이터가 쌓이면서 이제 아이들을 보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이게 빨리빨리 이제 조금 더 되는 거죠. 전 지금도 뭐 30분, 1시간씩 이렇게 그냥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성과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선생님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지표로 삼아서 평가해주는 영역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다 시간을 투자를 안 해요. 티가 안 난다 생각해서. 근데 이게 실은 학습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티는 안 나도 생각을 시간 들여서 계속 하시고 연구하시고 이런 모습이 참 멋지시다 생각하고 아이들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어려움은 뭐였냐면은 최상위권 애들을 어떻게 지도하는 게 좋을까 이게 제 숙제였어요. 이 친구들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지가 책 보고 파악하는 게 빨라요. 다 혼자 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럼 나는 여기서 왜 이러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해답은 백신 원장님을 지켜보면서 많이 얻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팁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아이가 한 명 있으면 그 아이에 대한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아이가 지금 필요한 게 뭐고 원하는 게 뭐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영어라는 과목 안에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해줘야 돼요. 특히 상위권 애들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자기가 발전을 할 방법을 제시하고 계획을 짜서 이끌어주길 원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마음이 약하잖아요. 공부량이라든가 공부 습관이 지속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끌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에서 많이 도움을 받죠. 이 책을 읽고 글을 쓴 다음에 진행을 하자. 그게 이제 첫 단계고 두 번째는 팔로우업이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떤 부분에 논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라고 하고 책을 이렇게 읽고 글을 이렇게 쓰자. 글을 가져왔어요. 글이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파악한 부분. 그럼 이게 부족하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만들어 갈 거야. 시간은 좀 걸릴 건데 이걸 하면 좋아진다. 이런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주고 간접적으로 주고 눈빛으로 주고 말투로 주고 학급 안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학생이 지금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고 부모님도 알고 나도 인지하고 학생도 인지한다. 그러면 요인이 발생돼요. 아, 고생되지만은 이거는 가치 있는 시간이야. 그리고 변화를 느끼는 순간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은 저도 받아요.
제가 받을 정도면 학생도 분명히 받고 부모님도 받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거를 좀 믿어줘요. 믿어주고 진행이 되죠. 물론 그 중간에 저도 실수를 하고 학생도 실수를 하지만 그게 다 이해가 돼요. 사람이 하다 보면 뭐 실수가 있기도 하고 이러면서 학생과 가까워지는 거죠. 지적으로 가까워져요. 특별히 저는 이제 글을 많이 읽다 보니까 아이들의 글은 아이들의 영혼이 담겨져 있어요. 아이들의 삶 그리고 생각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열심히 읽어보면 아이들은 느껴요. 선생님이 나한테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인간 대 인간의 교류가 글로 이루어지는 순간 유대감이 느껴져요. 교육자로서 학생으로서 이런 것이 있으면 그때부터 따라오게 되는 그런 요인이 더 강해져요. 같이 일하는 동료이기도 하지만 멘토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께서는 저한테 그러셨는데 이런 거가 특히 존경스러운 부분이에요. 지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게 지도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학원에 이제 선생님들이랑 약속한 부분이 뭐냐면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가르치는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그 의식이 이제 발현되는 게 학부모님들한테 문자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당일날 과제를 어떻게 해왔고 영역별로 뭐 단어 시험 점수는 어땠으며 리딩이랑 그래머, 형성평가 결과가 어땠고 써봤던 글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었냐 그리고 수업 태도는 어땠고 특이사항이 있냐 이런 거를 보내주는 거가 우리 관례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은 선생님이 직접 해야 돼요. 아이를 알아야지 아이를 지도할 거 아니에요. 조교를 시켜갖고 문자 대신 보내게 하는 학원들도 많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할 수 있는데 내막을 아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 문자 보내는 과정은 부모님들 비위 맞추려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체제예요. 저희가 이거 시스템을 설계할 때 그런 이유로 이거를 한 거잖아요. 네. 아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이루어지면은 상당수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고민거리, 설명이 완전하지 않았다, 설명을 놓치고 했다, 말실수했다,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자기가 수업하는 거를 아이들이 듣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설명을 완성도 있게 하는 게 강사의 핵심 역량,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실수 덜하고 이 설명의 짜임새에 온갖 신경을 집중하시거든요. 근데 그래도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에너지를 덜 쓰고 아이들한테 관심을 옮겨가면은 참교육이 이루어진다 생각해요. 자기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자신이 뭐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은 10분 이상 어떤 것을 설명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다 집중도를 유지하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이걸 유지할 수 있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다른 사람들도. 그러면 효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가져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공부가 아닌 뭐 재밌는 얘기라든가 다른 걸 좀 많이 섞어놔야 돼요. 그래서 또 비율이 떨어져요. 저는 사실 이제 말씀드리면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재밌게 수업해서 이런저런 얘기 나가지고 40분, 50분, 1시간 그냥 한 명도 자는 사람 없고 쫙 갈 수 있다. 뭐 재밌어가지고 막 의자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육적으로 항상 효율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조용히 앉혀놓고 글 쓰자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글을 제대로 쓰는지, 신경 써서 제대로 머리 써서 글을 쓰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있는 그 시간 자체의 효율이 더 높거든요. 이거를 경험해보면은 알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네. 제 수업 듣는 아이들은 이제 자조적으로 학원에 자습하러 와!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저학년 아이들은. 제가 많이 시키니까 문제도 풀게 하고, 글도 쓰게 하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뭐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얼마나큼 말을 많이 쓰는지 수업 시간에 그거 위주로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점이 많은 수의 선생님들이랑 좀 다른 점 같아요. 많은 수의 선생님들은 설명에 더 집중을 하시거든요. 집중이죠. 우리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서로 성장하기 위해서 찍는 거잖아요. 선생님 자신의 설명 역량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집중을 하는 이런 방식의 수업에 대해서 전에 생각을 덜 해보셨던 분들이라면은 강사로서 선생님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요. 그리고 이제 문자 아까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예전부터 했죠. 아주 오래부터 했는데 가능치가 않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학생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 일일이 문자를 다 하나. 문자 하면 좋을 텐데 특별한 경우에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남 원장님의 추진력이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되는구나. 그거 말고도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이들 숙제
시험 성적 모두 다 기록하는 거, 시간까지 기록하는 시스템, 이거하고 매일매일 문자라는 걸 합치니까 관리라는 측면이 안 되기 어렵구나, 되는구나. 문자 보내는 게 가능해요. 20명 30명이어도 시간 좀 걸리죠. 하루 한 명 한 명 다 문자 보내면 문자 보낼 때마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럴 때가 많아요. 이거 내가 뭐 기록을 안 했나? 얘 이게 오늘 부족했는데 내가 잘 모르고 지나갔네? 이런 게 막 생각이 나서 다음번에 오면은 이런 부분 보충시켜야겠네? 이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 엄청 많잖아요. 학원 안 다닐지라도 그 시간만이라도 제대로 공부가 됐으면은 지금과 같은 일반적인 아이들의 학력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이들 방치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도자면은 아이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한 명 한 명 다 관심 갖고 제대로 지도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방치가 되는 거다. 이것만 안 해도 허송세열 안 보내고 제대로 배울 수가 있다. 저는 이제 선생님 수업하시는 거 보면서 이런 느낌을 느꼈어요. 쓸데없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아이들은 힘들 거예요.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도 그냥 간단하게 하세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설명하세요 그냥.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기분이 나빠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열의 아홉은 고마워합니다. 이게 바로 선생님의 관심이 학생한테 가는 거고, 그거를 받아들여요. 왜? 진심으로 하시잖아요. 아이들 공부를 위해서 지적하고 대부분은 좋게 받아들여요. 저는 그거를 많이 또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진실로 지적을 하고 하면 대부분은 잘 받아들이는구나, 고마워하고, 이런 걸 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선생님의 역할이 뭐냐면은 학업 외적으로 학생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실은 부모님들이랑 공조하에 이루어지면 더 좋다고 보거든요. 무언가에 대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무 자극적인 활동에만 취해 있는 아이한테 뭐 유튜브 쇼츠나 틱톡 같은 거 짧은 영상 보는 거에 심취해 있고 그거 못하게 하면 막 화내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 중독 느낌이 있어서 그런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한 번만 너무 자극에만 심취하게 돼서 건강하진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같은 얘기를 해주면은 더 아이들이 내가 다른 소스에서 얻은 정보가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은 좀 더 달라지거든요. 핸드폰, 영상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부모님과의 공조하에 넓게 보는 거, 공부는 당장에 뭐 중학교 내신 시험 잘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목소리를 여러 소스에서 같이 들으면은 당장에는 수긍이 안 가지만 여러 사람이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네?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이 정도는 되잖아요.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학업 외적인 거라는 거는 아이들의 친구 관계, 사춘기 시절에 논리적으로 정리하기 힘든 그런 감정이나 생각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 들어주는 정도만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생각해서 이것도 실은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중요합니다. 같이 조율이 되면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뭐 객관적으로 보니까 낮아요. 50점, 40점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메시지는 저는 이렇게 주죠. 그거 점수가 안 좋을 때도 있는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발전의 기회로 가지자 하고 이렇게 수업하면은 다 받아들이고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데, 만약에 집에서 이제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은 아이는 이제 혼란하기 어려워요. 왜 이렇게 점수가 낮아? 이런 얘기 한마디 들으면 이제 힘들잖아요. 요런 거는 좀 맞춰주면 좋죠. 그 외에도 행동이라든가 교우관계, 그리고 사춘기 여러 가지 고민들, 이런 것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면은 좋죠. 역할은 한 4가지 정도로 크게 정리해봤어요. 티칭, 코칭, 학생에게 맞는 학습 자료 제시, 학업 외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주기, 또 4가지 이제 역할이라 보고요. 선생님들끼리 성장하기 위해서 생각해볼 거리가 있는데요. 책보다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책은 누가 쓴 겁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가장 설명을 잘한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수십 시간, 수백 시간 고민해서 쓰고 다듬고 쓰고 다듬고 이거를 몇 년 동안 한 게 설명이잖아요. 이거보다 설명 잘할 수 없어요. 왜 나는 여기서 아이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 요거를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책에 있는 설명과 어떻게 다를까?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많은 선생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할 거예요. 스스로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을 못할 경우가 꽤 있을 텐데 계속 이거는 의문을 갖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하는 수업이 인터넷 강의라고 하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고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강의랑 어떻게 다른가, 요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년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똑같은 콘텐츠로
이걸로 수업을 하고 이게 최고라 생각한다 하면은 영상 찍어놓고 보여주면 되잖아요. 내 수업을 녹화해서 애들한테 틀어주지 않고 이 자리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면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녹화해서 보여주는 수업과 이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 설명 내용이나 이런 게 차이가 없다 하면은 녹화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요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성장할 수가 있다. 저도 스스로한테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리긴 한데요. 많은 고민이 느껴집니다. 나머지도 이제 좀 정리해 놓은 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사람이 설명을 잘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설명을 잘하려면 뭘 해야 되냐? 설명을 듣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설명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한테 설명 유창하게 짜임새 있게 논리정연하게 해봤자 뭐합니까?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누가 듣냐예요. 듣는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 이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죠? 요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파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서면 질문으로 파악하든가 대화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백그라운드는 약간 참고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준비한 수업을 한다. 그럴 때 느껴지는 게 수업 중에 설명하다가 자괴감이에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경력 초반부에 느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내 설명을 듣고 있는 애들이 별로 없구나. 그럼 자괴감이 느껴지거든요. 여기서 왜곡을 하고 이거를 잘 집중 못하는 애들 잘못이다 하고 그냥 설명 자기 마이웨이로 갈지, 내가 지금 아이들이 필요한 거를 얘기하지 않고 아이들의 관심을 끌 수 없는 설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볼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부차적이에요. 목소리 톤, 말투, 겉모습, 뭐 자신감, 이런 것도 실은 중요하긴 한데요. 부차적이다. 진짜 잘 가르치신다는 선생님들 중에 강의 많이 해갖고 목소리 막 걸걸하고 쉬고 이런 분들 많은데 그분들이 그걸로 평가받지 않잖아요. 그분들이 좋게 평가받는 거는 다른 이유예요. 애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니까. 근데 가려운 데가 어딘지를 알아야지 긁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짐작해서 여기 가렸겠지, 이렇게 하면은 이건 도박이잖아요. 어디가 가렵니 먼저 물어보든가 글로 쓰게 하든가 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지 어디가 가려운지 긁어줄 수 있죠. 그래야지 좋은 선생님, 설명 잘하는 선생님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감히 이제 선생님 수업을 말씀드리면은 남원장님이 눈과 귀가 좋구나, 목소리도 좋으시지만은 눈과 귀가 좋아서 좋은 수업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틀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다.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을 듣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구나. 그걸 기초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시간에 많은 양을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게 지도를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설명을 못할까? 제일 큰 이유는 이거예요. 상대방을 파악하지 않고 준비해온 내용을 설명하는 사람. 내용은 사리에 다 딱딱 들어맞아요.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도 갖고 있으시고 설명 내용을 들어보면은 짜임새 있게 잘 설명하신다 이건데, 이런 선생님들은 설명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기가 힘들어요. 왜냐? 듣는 사람이 필요 없는 걸 말하니까. 듣는 사람이 와닿지 않는 걸 말하니까. 이 상황에서 최악은 뭐냐? 학생 탓하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을 탓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애들 탓하기예요.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은 거기서 정체될 확률이 높아요. 물론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거는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면 돼요. 날 한번 가르쳐봐라. 난 뭐 제대로 들을 생각 없지만 날 설득해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잘 배우려고 노력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정도 하면 되고요. 그 아이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 얘기하면 대부분의 애들은 다시 와요. 아이 탓하는 거는 최악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관리를 잘할까? 관리 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봐야 돼요. 배우는 사람을 봐야지, 보고 나서 맞춤형 코칭해주고 피드백 주는 게 관리인데 안 보면은 관리가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일단 봐야 된다.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록을 해야 돼요. 까먹어요. 그 객관적이지도 않아요. 기록하고 관심 주고,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리 못하는 사람은 그냥 관심 없고 기록 안 하는 사람, 학부모님들이랑 통화할 때는 말로 적당히 때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관리를 못해요. 공통적으로 도움되는 건 뭐냐면은 가르칠 때 처음에 제 초보들이 하는 건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단계가 있더라고요. 준비해온 내용을 설명을 해요. 내용 자체는 좋아요. 학습 내용의 콘텐츠에 딱 들어맞는, 사리에 딱딱 들어맞는 내용인데 상대방이랑 맞지 않을 때가 공통적으로 이제 초보들이
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역지사지 정도라면은 괜찮아요. 그 다음 단계 경력을 갖고 계신 네. 분들이 많이 하는 건데, 내가 학생 때 이랬으니까 나는 이런 콘텐츠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지하고 가르치면 그게 다음 단계라 생각하는 건데, 그거보다 더 발전된 단계라 생각하는 거는 통계적인 데이터를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설명을 아이들이 접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common mistake라고 하죠. 이런 게 뭔지 이거에 대해서 통계적인 자료가 있으면은 그거를 딱딱 짚어주면서 설명한다 했을 때 반응이 괜찮아요. 이게 바로 1타 강사예요. 스타 강사, 1타 강사는 이걸 잘하고 있는 거예요. 통계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이분들이. 그리고 자신의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층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 층에 부합하는 설명만 딱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었을 때 이 사람 나 지금 보고 있지도 않은데 내 가려운 데가 어딘지 어떻게 알았지? 통계적인 접근을 한 거다. 그리고 비디오에 대한 분석이 끝난 거예요, 실은. 이거 누가 볼지를 이미 알고 있고 제일 많이 보는 층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대체로 중간 정도 하는 애들이 많이 보잖아요. 네네네. 최상위권 이런 애들은 안 보죠. 네. 스킵해서 일부분만 볼 때는 있는데 네네네.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도움이 되는 거죠, 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지속 가능하지 않은 면은 있죠. 왜냐? 거기가 채워지면 그 다음 극간에 못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은 자기의 설명에 집중하기. 그 다음에는 역지사지로 나아가는 거. 그 다음에는 통계적인 데이터 활용하기. 이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좋은 거는 학습자한테 관심 주기가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하면은 거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게 결코 쉽지 않다. 그 마지막 단계 뭐냐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아이들에 각각 맞춰서 준다는 거잖아요. 이 단계까지는 뭐 결코 쉬운 게 아니고 거기까지 가면은 상당히 좋고 목표로 삼으셔도 되고, 혹시나 그 단계가 아니라고 하셔도 이거는 아주 이상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통계적인 데이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경험이 있으신데 아이들에 맞춰서 준다, 이러면은 상당히 좋죠. 진짜 좋죠. 이 정도로 할까요? 네네. 감사합니다.